지금 디지털 커머스 분야에서 어쩌면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작자들을 위한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수익원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문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말이죠. 우리가 구매하는 디지털 아이템들, 이게 한번 팔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모든 가치는 원작자의 손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 막대한 가치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거대한 숨겨진 경제 속으로 그냥 증발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창작물이 재판매될 때마다 그 원작자에게 수익이 계속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졌습니다. 기술과 규제가 어떻게 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는지 그 구조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숨겨진 경제가 대체 뭐였는지 그 문제점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무엇이 판도로 바꾸었는지, 또 어떤 제품들이 재판매에 딱 맞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단순히 돈 버는 것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위험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숨겨진 경제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창작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인데요. 바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도 전혀 손을 댈 수 없었던 그 거대한 2차 시장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의 격차, 콘서트 티켓을 예로 들면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기획사가 정가 5만 원의 티켓을 팔았다고 칩시다. 공연 준비에 대한 모든 리스크는 이 기획사가 다 짊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티켓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안표 시장에서 50만 원에 거래가 돼요. 그럼 그 차액 45만 원은 누가 가져가죠? 바로 안표상들이죠. 정작 이 모든 걸 만든 창작자는 여기서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하는 정말 불합리한 구조인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못 번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바로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죠. 게임 풋볼 얼티밋 팀인데요. 여기서 비공식적인 아이템 거래 시장이 생기니까 온갖 사기랑 어뷰징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럼 개발사인 E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혼란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합법적인 거래까지 싹 다 막아버리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극단적인 선택지잖아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대체 무엇이 이 판도를 바꾼 걸까요? 어떻게 이 골치 아픈 문제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결정적인 두 개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데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창작자를 위한 자동 톨게이트 같은 거예요. 코드에다가 아예 이렇게 새겨 넣는 겁니다. 이 디지털 아이템이 재판매될 때마다 무조건 원작자에게 수익의 5%를 지급한다. 이렇게요. 한번 이렇게 규칙을 설정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거래를 하던 이 규칙은 자동으로 그리고 아주 강제적으로 실행됩니다. 중간에 누가 떼어먹을 수도 없고요. 더 이상 사람을 믿고 거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완벽하게 자동화된 수익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열쇠는 바로 규제의 문제입니다. 사실 기술이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재판매 로열티 모델이 혹시 복잡한 증권법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엄청 컸어요. 그런데 최근에 규제 당국에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창작자에게 보상하는 이런 모델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요. 이 한마디가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던 법적 리스크라는 족쇄를 풀어준 셈이죠. 이제 마음 놓고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술도 있고 규제도 풀렸어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인데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과연 어떤 디지털 상품이 이런 새로운 모델에 가장 잘 맞을까?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번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모든 디지털 제품이 재판매 시장에 적합한 건 아닙니다. 2차 시장이라는 게 제대로 형성되려면 아주 기본적인 3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필터링을 해보면요. 가장 유망한 분야들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게 5가지 카테고리인데요. 첫째, 디지털 아트나 트레이딩 카드 같은 디지털 수집품. 둘째, 이벤트 티켓. 셋째, 메타버스 땅이나 희귀한 닉네임 같은 가상 부동산 및 아이디. 넷째, 평생 이용권 같은 소프트웨어 접근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게임 아이템 같은 가상 재화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재판매 로열티 모델이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이 하나 더 늘었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객, 그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엄청난 전략적 이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반복 수익이죠.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제품의 시장 가치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까지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격 전략의 유연성이에요. 나중에 재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초기 판매 가격을 확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고객들이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 생태계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해관계자, 즉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이건 충성도를 엄청나게 높여주죠. 한 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계정에 그냥 묶여버릴 게임 스킨에 2만 원을 쓰라고요? 절대 안 쓰죠. 근데 이걸 나중에 다시 팔 수 있다면요? 그건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투자처럼 느껴져요. 바로 이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보유 효과라는 건데요. 사용자의 인식을 한번 쓰면 끝나는 돈, 즉 매몰 비용에서 가치를 지닌 나만의 자산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 인식의 전환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크게 네 가지 전략 경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네 가지 전략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량 중심 전략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거래 횟수를 최대한 늘리는 게 목표예요.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나 게임 아이템의 딱이죠. 두 번째는 정반대, 프리미엄 중심 전략입니다.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높은 가치를 만드는 거죠. 디지털 아트나 희귀 도메인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는 플랫폼 중심, 우리 플랫폼 안에서만 거래하게 만들어서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벤트 티켓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유리하죠. 마지막으로 생태계 중심 전략은 우리 자산이 여러 다른 앱에서도 쓰일 수 있게 만들어서 전체 생태계의 가치를 키우는 가장 큰 그림을 보는 접근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장점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든 새로운 기회에는 반드시 동전의 뒷면처럼 리스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 모델에서 가장 큰 위험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는 바로 올바른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핵심적인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로열티 수수료와 거래량의 관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로열티는 거래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마찰 또는 세금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로열티를 너무 높게 책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거래하기를 꺼려하겠죠. 결국 거래량 자체가 뚝 떨어져서 오히려 전체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교원의 NFT 시장은 정말 뼈아프게 몸소 체험했습니다. 바로 오픈시 대 블러의 로열티 전쟁 사례인데요. 한번 보세요. 2022년 중반에 시장 선두주자였던 오픈시가 창작자 로열티를 강제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해 말에 경쟁사인 블러가 우리는 로열티 0%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거래량이 순식간에 블러로 다 쏠려버렸죠. 결국 시장 점유율을 뺏긴 오픈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로열티를 선택사항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럼 이런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다행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안전장치들을 처음부터 제품 자체에 똑똑하게 설계해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소 보유기간을 둬서 사자마자 바로 되파는 봇들의 투기를 막는 거죠. 아니면 더 재밌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는 로열티를 50%로 아주 높게 설정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5%까지 점차 낮추는 감쇄형 로열티 같은 걸 도입해서 단기 차익만 노리는 스케이핑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선봉으로 가는 길은요, 일단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번 띄워보고 여러 가지 로열티 비율도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실제 시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제 기술적인 도구는 준비가 됐고 규제의 길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죠.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숨겨진 가치, 과연 어떤 것부터 가장 먼저 열어보시겠습니까?